네, 모닝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함께 개장 전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전반적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미국장 분위기가 나스닥 중심으로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좋지 못해요. 그렇죠. 사실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글로벌 매크로적인 요소가 시장을 많이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근원에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금리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고 네. 그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상 최고치의 사상 최고치 쪽으로 가게 되는 그렇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네. 금리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을 짓누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에서는 지수에 대한 발목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뭐 금리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이 또 이렇게 또 부담되는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네, 사실 2년 국채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는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중장기가 문제였죠. 네, 10년 국채 금리라는 30년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거기서에 대한 리스크 자산에 대한 부분을 줄여내기 시작을 했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네. 것 같고요.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지금 4.551을 기록을 하게 됐어요. 0.9bp 정도 오른 건데 뭐 네. bp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오르지 않았었는데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4.56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네.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사실상 네. 이것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연준 인사도 계속 강경한 발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의 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40%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네요. 연준 인사들이 비교적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고금리 상황이 더욱더 오래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 증시에 있어서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네. 그리고 내년 한 4월 달 정도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이 이번 FOMC 회의 전에 컨센서스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이제 늦춰지다 보니까 그만큼 지수는 하락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보다도 더욱더 이제 이 위험한 발언을 한 거는 제이미 다이먼 이제 이분은 힘들 때만 나와서 더 힘들게 만듭니다. 네, 뭐 기준금리 7%까지 갈 수 있다. 7% 말이 됩니까? 지금 5.25인데 5.5인데. 다 죽자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갔는데도 더 나쁜 거는 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즉 최악이네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 벌어지게 되면은 이 투자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만 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시장의 이 경고의 메시지로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FRA 리서치에서는 채권금리의 상승이 연준과 주식시장, 경제 달러 가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을 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포지션을 줄인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존 한콕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 대안을 말씀해 주는 것 같네요. 네, 예. 대안으로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의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주식 쪽에서 대안을 보게 되면 이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겠군요. 그쪽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번에 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것도 또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악재가 되고
되고 있는데 보아하니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의견은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이제 구조가 되고 있는데 이 마켓워치에서는 달러 강세가 결국 미국 증시 악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달러 강세가 되게 되면 그 결국은 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달러로 환산되면서 이제 손실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게 될 테니까 실적 악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을 변곡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될 텐데 29일 날 발표가 되게 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 지수 여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만약 여기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변곡점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일 날 우리는 물론 명절로 인해서 쉬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할 포인트는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스카트뱅크에서는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외환시장의 참가자들의 이 달러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 자산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적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투기적 자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다른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달러 인덱스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에 대한 그 이슈는 아까는 PCE 지수를 말했잖아요. 이번에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과 관련해서 얼마큼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무디스에서는 국가신용등급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카트뱅크가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사실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이제 이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셧다운 관련된 발표된 보고서였었는데 이 예전에 사례를 보게 되면은 18년도 3분기에 이 셧다운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0.1%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년도 1분기에도 셧다운이 되게 되면서 이제 GDP가 0.3%를 하락을 하게 됐었는데 악영향이 있네요. 이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못 올리게 된다는 이러한 이제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10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셧다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여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또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전에도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연방정부 공무원이 한 40만 명 정도가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하도급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고에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 고용이 불안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뒷단에 있는 소비 쪽으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봤는데 저는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아마존이었던 것 같아요. 유독 많이 밀렸습니다. 어떤 악재 있습니까? 일단은 아마존의 악재는 그 제소 당한 거였어요. 반독점법 관련돼서. 오랜만에 반독점 얘기를 하네요. 반독점법 관련돼서 이제 이 17개 주에서 이 온라인 소매업체들 상대로 불법적인 독점 횡포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혐의로서 이제 제소를 받았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번 이점 업체에 관련돼서 가격을 더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이상 내리지 마. 이러한 부분으로 매출액을 더 이상 많은 부분 늘리는 걸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압력을 가했군요. 또 하나는 이제 입점 업체는 무조건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일단 오늘 워낙 이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었는데 비교적 약점이 더 있었던 부분에 더욱더 하락폭이 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사실 아마존이 AI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좋은 얘기가 또 있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이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됐었었는데 네. 이 업체가 예전에 보게 되면 알파벳과 제휴를 맺으려고 했었었고 알파벳 클라우드 쪽에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 업체에 대한 솔루션의 능력 자체가 향후에는 아마존의 AWS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아마존의 입지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네. 일단은 아마존이 오늘은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빅테크 업체들 대비 오름폭도 워낙 적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AI 관련된 업체들도 사실상 국내에서도 아마존 관련된 업체들이 어제 시장이 안 좋은 틈을 타서 많이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꼭 아마존 관련된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이런 AI 관련돼서 더욱더 속도를 많은 부분을 올리고 있는 만큼 AI 업체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AI 업체들이 생각보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부담감도 없는 만큼 조금 시장 상황만 괜찮아지면 우리가 꼭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쪽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종목들을 좀 골라놔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타입니다. 뭐 떨어진 거는 맞는데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까? 네, 사실 메타를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이 2023 메타 커넥트 데이가 27일 날 열리기 때문에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열리네요. 네, 뭐 사실 오늘 저녁 그렇죠. 이렇게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메타가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AI 관련된 챗봇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예, 예. 이 AI가 다른 AI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는 이제 이 AI를 이 구독자라든지 사용자가 채택을 하게 돼서 대화를 하면 된다. 그냥 사람을 고르는 것과 비슷한 예,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으로서 대화를 네, 하면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체류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이제 질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지 우리가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요소다라고 되는군요. 이제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VR 기기가 새롭게 또 출시가 되게 됩니다. 또 나옵니까? 예, 메타퀘스트 3 발표가 되게 될 텐데 네. 지금은 499불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보다 더 이제 저렴한 200불 이하의 저가 모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군요. 예. 2025년도에는 오히려 사양을 대폭적으로 올리게 되면서 고사양 관련된 이러한 이제 VR 기기를 출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반향은 어떤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애플에서 워낙에 VR 기기 비싼 걸 내가지고 메타 거는 저렴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그닥 밝지가 않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안 좋았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4분기 때 결국 이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네. 반도체 섹터가 이를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네. 페어레이드 스트레이지스에서는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상반기에 가파른 상승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서는 주역으로서는 빠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AI 반도체 이 약해지겠군요. 부분은 이제 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실적 발표가 사실 중요해요. 결국은 메모리 관련된 그렇죠. 업체들에 대한 살아나야죠. 실적과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만약 여기서에 대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보다 강력하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도 당연히 반도체 호재죠. 업체들 같은 경우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는 꼭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이 우리가 추석 명절을 끝내고 나면은 그 주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거고 만약 이런 부분이 오늘 외국인 선물에 대한 환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더 소부장 업체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내가 어느 정도 밑에 이 더욱더 빠지는 거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심택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가져가 볼 심택.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지금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97%나 올랐는데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예, 이뮤노반트예요. 네. 뭐죠? 제약 반도체 쪽, 제약 쪽이죠. 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렇게 제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상 결과 나왔습니다. 임상 결과 나왔었는데 임상 결과가 생각보다 양호한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뭐 관련된 국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걸 사실상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투자자분들도 많았었고 애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애널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흡족할 만한 이제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효능을 일상에서 확증을 했었고 그리고 안전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많은 부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단해 투여에 대해서만 이제 이 효능이 이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중 투여에 관련돼서도 저용량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양을 적게 여러 번 투여한 겁니다. 이 맨 처음에는 한 번만 투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만 나올 네네. 거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9월 말에. 근데 더 다양하게 나오고 이제 하나 더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 만약 11월 달에 다중 투여 관련돼서 고용량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 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서 더욱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 한번 좀 짧게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한호바이오파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한호바이오파마가 오늘 공교롭게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그 레포트 이름이 타이밍 좋네요. 추석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그렇군요. 관련된 임상 관련돼서 사실상 기다렸던 부분이 많았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임상에 대한 확인이 됐고 이에 따라서 오늘 매우 강력하게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관련돼서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 더욱더 수급이 많은 부분 몰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네, 맞아요. 충분히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오늘 너무 세게 가게 돼서 못 붙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량 투여 관련돼서는 11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모멘텀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격도가 다시 한 번 더 좁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밤에 97%나 급등했었던 그 종목을 우리나라 종목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니까 이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